저는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한 농가 옆에 서 있습니다. 때는 2017년 8월 14일입니다. 바깥 온도는 화씨 93도입니다. 남쪽 벽에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만지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씨 74도의 공기가 얼굴에 와닿습니다.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도, 선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도, 벽에 온도 조절기도 없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찾느라 20분을 보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이 가족은 2006년 이후로 냉방비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오하이오에서의 16번의 여름, 10번의 8월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기둥은 수리나 필터 교체, 전선 연결이 단 한 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간단한 조작 하나로 같은 기둥이 반대로 작동하여 따뜻한 공기를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가족의 할아버지가 1947년에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1963년에 이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자들도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3세대 76년에 걸친 개선의 결과입니다. 전력회사에 단 1달러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의 뿌리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곧 취약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던 세대들을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현대의 어떤 건축 매뉴얼에서도 이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주택 개조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존적인 상태로 남아있을 때 누가 이익을 얻고 여러분이 자급자족하게 될 때 누가 손해를 보는지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저는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작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놓쳤던 1951년 농업 연장 보고서에 잊혀진 기술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40년 전에 지어졌더라도 작동합니다. 벽을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시공업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기본 원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밀러스버그 근처에 이런 집 중 한 곳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온도 조절기를 찾느라 20분을 보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없었습니다. 집은 시원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며 제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바닥 근처의 통풍구를 통해 공기가 부드럽게 이동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2017년 8월에 어느 오후 바깥 온도가 화씨 90도 초반까지 올라갔을 때 그 거실에 서서 진심으로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편안함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 출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남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기초부터 지붕선 바로 위까지 이어지는 어두운 기둥을 덮고 있는 유리 패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감당할 수 없었던 1947년에 할아버지가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963년에 유리 주변의 밀봉을 개선하고 기둥을 4피트 더 연장하여 통풍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이들도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다듬어지고 오하이오의 혹독한 여름과 겨울을 거치며 검증된 3세대에 걸친 축적된 지식이었습니다. 그 대화는 집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또한 수년이 걸릴 연구의 길로 저를 이끌었고 먼지 쌓인 농업기록 보관소, 은퇴한 농촌 지도원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 지식이 결코 사라지지 않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인디아나, 버지니아 전역의 지역사회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본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류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부터 이를 이해했던 문화권 전역에서 수천 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작동해 왔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인들은 무려 4천 년 전에 산들바람을 잡아 건물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 바드기르, 바키르라는 바람탑을 세웠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연적인 공기순환을 만들어내는 중앙 아트리움을 갖춘 빌라를 설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란, 미국 남서부에 이르는 더운 기후의 전통 건축물에는 현대 건축가들이 대체로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 수동 환기 전략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열 굴뚝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의 남향 벽에 수직 기둥을 셉니다. 그 기둥의 외부 표면은 유리나 투명한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유리 뒤쪽의 내부 표면은 무광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하여
그 검은 표면에 닿으면 기둥 안에 갇힌 공기를 가열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 시스템에 필요한 유일한 엔진입니다. 움직이는 부품도 연료 소비도 유지보수 일정도 없이 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열기구가 땅에서 떠오르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물리학 법칙일 뿐입니다. 가열된 공기가 위로 솟구쳐 기둥 꼭대기에 통풍구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집 내부의 음압을 생성합니다. 그 음압은 건물 반대편에 낮은 곳에 위치한 통풍구를 통해 더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보통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북쪽 벽입니다. 그 결과 선풍기나 모터, 전기요금 없이도 신선한 공기가 생활 공간을 통해 지속적이고 부드럽게 순환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조절됩니다. 더 덥고 화창한 날에는 기둥이 더 강하게 가열되어 더 많은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흐린 날에는 그 효과가 줄어들지만 냉방의 필요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핵심 수치가 중요하며 이를 이해하면 실망스러운 시스템이 아닌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둥 내부의 검은 표면은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흡수 계수가 최소 0.9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표면에 닿는 태양 에너지의 90%를 흡수하고 10%만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무광 검은색 페인트면 충분합니다. 러스트 올럼, 루토름, 크릴론 케이라이론 및 대부분의 일반적인 무광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나 붙일용 페인트는 역게인링 92에서 0.97 사이의 흡수율을 달성합니다. 반면 유광 검은색 페인트는 반짝이는 표면이 더 많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0%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항상 무광 또는 매트한 마감체를 사용하십시오. 유리 덮개는 약 0.17의 투과 개수가 필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단일 창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의 표준 수치입니다. 즉 유리에 닿는 햇빛의 70%가 통과하여 내부의 검은 표면을 가열한다는 뜻입니다. 이중 창유리는 실제로 투과율을 약간 감소시키지만 열 보존력을 향상시키므로 일부 설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폭풍 후 대비용 문이나 대형 유리창에 사용되는 표준 1,4인치 강화 유리가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렉산이나 선터프 같은 브랜드 이름으로 자주 판매되는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은 더 저렴하고 가벼우며 거의 깨지지 않지만 흠집이 더 쉽게 나고 수년간 햇빛에 노출되면 약간 누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와 탁 트인 남양 조건만으로 연구원들은 화창한 날 평방미터당 7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유효 열 포집량을 측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하자면 일반적인 공간 난방기는 1500브루로 작동합니다. 수집 면적이 2제곱미터, 대략 폭 4피트, 높이 5피트의 패널에 불과한 태양열 굴뚝은 그 난방기에 맞먹는 충분한 태양 에너지를 포집합니다. 이는 주거용 건물 전체에 상당한 공기 흐름을 유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랭커스터 카운티의 한 가족이 저에게 그들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부터 3번의 여름 동안 실내 온도를 추적했습니다. 바깥 온도가 화씨 92도에 달한 날에도 그들의 주요 생활 공간은 74도에서 77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고 에어컨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쪽 벽에 있는 그 검은 기둥이 물리학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가구 제작자로 일하는 아버지 일라이는 스프링 노트에 꼼꼼하게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바깥 온도가 11일 연속으로 90도를 넘었던 2015년 7월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가 기록한 가장 높은 실내 온도는 78도였으며 그마저도 흡기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층 침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단순히 대안 기술에 대해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은폐되어 온 무언가를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놓친 아미시 공동체만의 모호한 발명품도 아닙니다. 수동형 태양열 황의는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비싼 전기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농촌 가족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농업 연구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명확한 사명을 띠고
연방 및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랜드 그랜트, 대학교 랜드 그랜트 유니버시티스들이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1945년에서 1953년 사이에 수동형 냉난방 시스템에 관한 여러 연장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넬, 퍼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포함한 기관의 연구원들은 현장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으며 실용적인 건축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1년 저렴한 최초의 창문형 에어컨이 미국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1902년 윌리스 캐리어가 현대식 에어컨을 발명한 이래 산업용 및 상업용 냉방 시스템을 제조해온 캐리어 코퍼레이션은 그 해의 최초의 대중시장용 주거용 에어컨을 출시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몇 달 만에 그 뒤를 이었습니다. 페더스, 필코 필초, 마 10여 개의 다른 제조업체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3년 만에 주거용 에어컨 판매량은 연간 수천 대에서 100만 대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1955년까지 이 산업은 연간 2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모든 미국 가정이 기계식 냉방만이 유일한 진짜 해결책이라고 믿게 만들 엄청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1951년 노스캐롤라이나 농업실험소의 오래된 연장 보고서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 문서의 제목은 농장 구조물을 위한 수동 환기 시스템이었으며 롤리 랄리가 근처의 대학 실험 농장에서 다양한 태양열 구동 공기 이동 시스템을 6년 동안 테스트한 해롤드 B. 톰슨이라는 연구원이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확히 이러한 유형의 태양열 구동 환기 굴뚝을 설명했으며 적절한 크기의 기둥이 동일한 구조에 환기되지 않는 건물에 비해 여름 오후 실내 온도를 12도에서 18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술을 농가와 시골 학교에 권장했습니다. 정확한 치수가 포함된 건축 다이어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는 $100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늘날 약 $1,200에 해당하며 여전히 중앙 에어컨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 보고서는 결코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디지털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수동 냉방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은 1954년경 거의 완전히 고갈되었고 농촌 전기화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기계식 냉방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우선순위로 전환되었습니다. 톰슨 자신도 1956년에 학계를 떠나 난방 장비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몇몇 대학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으며 지난 70년 동안 농업공학의 역사에 관한 모호한 학술 논문에서 단 2번 인용되었을 뿐입니다. 한편 현재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매년 여름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300 이상을 지출합니다. 더운 기후에 사는 일부 가족은 그 금액의 3배를 지출합니다. 이 지식을 묻어버린 산업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한 가족들로부터 수조 달러를 착취하여 왔습니다. $300 미만으로 이것을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문서화한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아미시 홈 시스템 링크는 설명란에 있지만 1951년 기록 보관소에 묻혀 있던 것을 제가 발견한 주름진 금속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이므로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안을 채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압축기에 플러그를 꽂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없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으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는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이 지식은 대학이나 정부 간행물이 아니라 자립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사회의 생생한 삶의 실천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기술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여러분이 이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는가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무지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었으며 여러분이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정의 요금을 지불할 때마다 누가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가입니다. 태양열 굴뚝의 효율성은 기둥의 높이, 기둥 내부와 외부 공기의 온도 차이, 그리고 흡기구 및 배기구의 크기라는 3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기둥이 높을수록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가속할 수 있는 수직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더 강한 통풍이 발생합니다. 이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고 높이의 제곱근을 따르므로 기둥 높이를 2배로 늘리면 공기 흐름이 100%가 아니라 약 40% 증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1피트 추가될 때마다 도움이 됩니다. 주변 온도에 비해 기둥이 더 뜨거울수록 공기 이동이 더 빨라집니다. 외부 공기가 85도이고 태양열 기둥 내부가 140도에 도달하는 날에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55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공기 속도로 직접 변환됩니다. 엔지니어들은 베르누이 원리에서 파생된 공식을 사용하여 정확한 유량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열이 많을수록 공기 흐름이 많아지며 이것이 바로 냉방이 가장 필요한 화창한 날에 태양열 굴뚝이 더 잘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크기의 통풍구는 속도를 잃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흡기구와 배기구가 너무 작으면 흐름이 제한되어 충분한 열 포집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성능이 저하됩니다. 통풍구가 너무 크면 공기가 천천히 이동하여 눈에 띄는 공기 흐름에 시원한 느낌을 잃게 됩니다. 역사적 연구에 따른 일반적인 지침은 통풍구의 단면적이 냉방되는 바닥 면적의 약 8:50과 같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500평방피트의 집의 경우 이는 흡기구와 배기구가 각각 총 약 30평방인치, 대략 6인치, x 5인치의 직사각형 계구부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천장 높이가 8피트인 일반적인 단층 주택의 경우 바닥 근처의 흡기구에서 지붕선 위의 배기구까지 2.15피트 연장된 태양열 굴뚝은 화창한 여름날 1500평방피트 주택의 공기를 대략 20분마다 한 번씩 교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기 흐름을 생성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천장 선풍기보다 낮고 쾌적함 측면에서 중앙 에어컨을 약하게 튼 것과 맞먹습니다. 작동 방식은 다르지만 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이 숨을 쉽니다. 기계 시스템이 복제할 수 없는 쾌적함의 질이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의 고립이 아닌 환경과의 연결감입니다. 2층 주택은 이 점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자연적인 높이 덕분에 더 높은 기둥을 더 쉽게 세울 수 있으며 층간의 기존 온도 성층화에 의해 굴뚝 효과가 증폭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위층에 축적되며 태양열 굴뚝은 축적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일부 아미시 가족은 총 수직 길이가 25피트를 초과하는 2.5층짜리 농가 전체 높이에 걸쳐 기둥을 설치했습니다. 그 건물들의 공기 흐름은 놀라웠습니다. 지하실 발목 높이에서 시작된 꾸준한 외풍이 중앙 계단을 통해 끝까지 올라가 남쪽 박공의 태양열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냉방에 참여하여 개별적으로 조절되는 공간들의 집합이 아니라 통합된 열 시스템으로 기능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기술에 대해 논의할 때 듣는 가장 흔한 반론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 원리를 테스트하거나 실제로 작동하는 버전을 구현하기 위해 남쪽 벽을 허물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접근 방식이 있으며 저는 책장보다 복잡한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주택 소유자들이 2가지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2 접근 방식 모두 전문 기술, 값비싼 도구 또는 전문 시공업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철물점이나 홈센터에서 구할 수 있는 기본 수공구와 재료를 사용하여 주말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외부에 기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남향 외벽에 나무나 금속 프레임을 만듭니다. 프레임의 바깥쪽에는 유리나 폴리카보네이트 패널을, 안쪽에는 검은색으로 칠해진 금속판을 고정합니다. 프레임용으로는 2입사 목재면 충분하지만 일부 건축가들은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알루미늄 앵글 브래킷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유리와 검은색 표면 사이의 간격은 3인치에서 6인치 사이여야 합니다. 공기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돼 공기의 부피가 너무 커져 가열하기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 기둥의 바닥은 외벽을 뚫고 집안의 낮은 곳, 이상적으로는 지하실이나 크롤스페이스로 연결되는 통풍구와 이어집니다. 기둥의 꼭대기는 지붕선 위 바깥 공기로 환기됩니다. 지붕선 위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배기 지점이 바람의 영향이 통풍을 방해하기보다는 실제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저압 구역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검은 표면을 가열하면 기둥은 집 안의 공기를 끌어당겨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런 다음 기둥이 빼내는 공기를 대체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집 북쪽의 낮은 위치에 상응하는 흡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추가 기둥을 위한 재료비는 지역 물가와 중고 부품 조달 여부에 따라 15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입니다. 표준 사락퍼널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약 40달러입니다. 비슷한 크기의 금속판은 15달러에서 54달러입니다. 목재, 패스너, 실란트 및 페인트가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혼자 작업하면 주말이 걸리고 도움을 받으면 더 적게 걸립니다. 집에 가하는 유일한 영구적인 변형은 각각 건조기 102구 크기 정도의 통풍구 2개뿐입니다. 시스템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그 구멍을 메우는 데는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버지니아주 시골에서 더글러스 하먼, 다글라스 하먼이라는 은퇴한 전기 기술자를 만났는데 그는 아내가 수동 냉방에 관한 잡지 기사를 보여준 후 2019년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첫 해 여름 전기 요금이 월 평균 220달러에서 135달러로 거의 40%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밤에만 중앙 에어컨을 가동했고 해당 지역의 전기 요금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태양열 굴뚝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한 시즌 만에 투자 비용을 회수했습니다. 2022년에 그와 다시 통화했을 때 그는 집 반대편 끝에 두 번째 기둥을 세웠고 가장 극심한 폭염을 제외하고는 중앙 에어컨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간단하며 영구적인 변형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독립형 태양열 굴뚝을 상자 구조로 만들어 남향 창문에 기대어 놓는 것입니다. 상자의 흡기 쪽은 창문 개구부와 연결됩니다. 상자 자체는 높고 내부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햇빛을 향하는 쪽은 유리나 투명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습니다. 햇빛이 상자 내부를 가열하면 공기가 상승하여 꼭대기의 통풍구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의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이 버전은 수직 높이가 실용적인 이유로 보통 6피트나 8피트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내장형이나 부착형 기둥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으며 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래된 폭풍 후 대비용 문과 자투리 목재에서 회수한 재료로만 만들어진 버전도 보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로버트 시글러라는 남성은 건설 현장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버려진 미다디 유리문 패널 2개와 데크 공사 후 남은 이케심사 목재 몇 개로 자신의 것을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스프레이 페인트와 이음새를 밀봉하기 위한 실리콘 코킹한 튜브를 포함하여 그의 총 비용은 5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는 지하실 냉방을 보완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으며 화창한 오후에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어 창문을 닫아두었을 때보다 지하실 온도를 6도에서 8도까지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원한 공기를 위한 상응하는 흡기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굴뚝은 빠져나간 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공기가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흡기구가 없으면 부분적인 진공 상태만 만들어지고 공기 흐름이 멈춥니다. 음압은 생활 공간을 통해 공기를 이동시키는 대신 닫힌 창문과 문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흡기구는 집의 북쪽이나 동쪽에 가능한 한 낮은 곳에 배치하되 이상적으로는 공기 온도가 건물에 햇빛이 드는 쪽보다 몇 도 더 시원하게 유지되는 그늘진 곳에 배치하십시오. 일부 가족은 지하실로 들어가기 전 지하로 20피트나 30피트 정도 지나가는 매설 파이프를 통해 흡기를 실행합니다. 동결선 아래의 땅은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일반적으로 50도에서 57도 사이에 상당히 일정한 온도를 1년 내내 유지합니다. 매설된 파이프를 통과하는 공기는 생활 공간에 도달하기 전에 그 시원함을 흡수합니다. 남쪽의 태양열 굴뚝과 북쪽의 지열 냉각 흡기구의 이러한 조합은 가장 덥고 습한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많은 기계식 에어컨 장치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오하이오 동부에서 방문한 한 가족은 숲 근처의 그늘진 흡입구에서 지하실까지 4피트 깊이의 100피트 길이의 흡기 파이프를 묻어두었습니다. 90도인 날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공기는
태양열 굴뚝과 결합되어 62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제가 물어본 모든 여름날 동안 쾌적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거의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처음 태양열 굴뚝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멈춰 세웠고, 그 해답은 이 시스템이 실제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름에 집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로 그 기둥이 낮이 짧아지고 추워질 때 집을 난방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동일합니다. 햇빛이 기둥 내부의 검은 표면을 가열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그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포집된 태양 에너지를 머금은 채 생활 공간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원할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한 댐퍼 시스템입니다. 계절에 따라 공기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기계식 덮개입니다. 태양열 굴뚝 꼭대기에는 고정된 외부 통풍구 대신 닫을 수 있는 댐퍼를 설치합니다. 기둥 바닥의 내부와 연결되는 곳에는 내부에서 공기를 끌어당기는 대신 집 안으로 직접 열리는 두 번째 통풍구를 설치합니다. 여름 모드에서는 상단 댐퍼가 열리고 하단 내부 통풍구가 닫힙니다.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어 집 안으로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이는 음압을 생성합니다. 기둥은 열 배출 시스템으로 기능합니다. 겨울 모드에서는 이를 반대로 합니다. 상단 댐퍼가 닫히고 하단 내부 통풍구가 열립니다. 이제 기둥 내부에 가열된 공기는 생활 공간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기둥은 수동형 태양열 난방기가 됩니다. 화창한 겨울날에는 바깥 온도가 30도대일 때도 그 검은 기둥 내부의 공기는 120도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 온도가 28도였던 맑은 1월 오후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양열 기둥 내부 온도가 140도를 초과하는 것을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따뜻한 공기가 집 안으로 직접 흘러 들어와 연료나 선풍기, 전기 없이도 난방 부하를 줄여줍니다. 일부 아미시 가족은 아침과 오후 사이에 온도가 30도까지 차이 날 수 있는 봄과 가을의 환절기의 두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그들은 서늘한 봄 아침에는 굴뚝을 사용하여 남쪽의 일광실에서 따뜻한 공기를 끌어와 집 전체에 분배하고, 집이 충분한 열을 흡수한 이른 오후에는 냉방 모드로 전환합니다. 전환하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댐퍼 하나를 열고 다른 하나를 닫으면 물리학이 자동으로 재구성됩니다. 홈스 카운티에서 만난 한 여성은 4월과 10월 동안 하루에 2번씩 전환하여 아침 식사 전에 집을 두고 점심 식사 후에 집을 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중 용도 기능이야말로 1년 내내 공과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모든 사람에게 태양열 굴뚝을 매우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름용 요령이 아닙니다. 연료가 필요 없고 유리패널과 댐퍼 메커니즘을 가끔 청소하는 것 외에는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며 지속적인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사계절 기후 관리 시스템입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물리학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흐름을 지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3년에 걸쳐 찾아낸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거의 아무도 모르는 1951년 연장 보고서의 기술입니다. 마침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의 마이크로피시 기록 보관소에서 원본 문서를 찾았을 때 저는 발견되어야만 했던 메시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태양열 굴뚝에 대한 표준 조언은 내부 표면을 무광 검은색으로 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40년대 후반에 이를 연구했던 농업연구원들은 더 나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름진 표면이 같은 색상의 평평한 표면에 비해 열 전달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이는 보고서의 전체 섹션을 할애하여 문서화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햇빛이 평평한 검은 표면에 닿으면 표면과 그에 직접 닿아 있는 공기를 가열합니다. 하지만 공기는 열전도율이 낮습니다. 표면에 바로 맞닿은 공기층은 뜨거워지지만 그 열을 다음 층으로 또 다음 층으로 계속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계층 효과는 전체 공기 기둥의 가열을 늦춥니다. 표면은 150도에 도달할 수 있지만 불과 0.5인치 떨어진 공기는 110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름진 표면은 기하학적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산과 골짜기가 공기의 난기류를 일으킵니다. 표면에 앉아있는 매끄러운 층류에 뜨거운 공기 대신 혼돈스러운 섞임이 발생합니다.
표면에 뜨거운 공기가 더 멀리 있는 더 시원한 공기 속으로 굴러떨어집니다. 산등성이 사이의 골짜기에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그 결과 표면에서 전체 공기 기둥으로의 열 전달이 훨씬 빨라집니다.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향상된 대류 열 전달입니다. 연구진은 무광 검은색으로 칠해진 주름진 금속 지붕재를 사용하여 이를 테스트했습니다. 오늘날 건축 자재 상점에서 8피트 시트당 약 15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지붕재입니다. 동일한 재질과 색상의 평평한 시트와 비교했을 때 주름진 형태는 동일한 일조 조건에서 굴뚝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을 거의 30% 증가시켰습니다. 톰슨은 보고서에서 이 발견이 5월 10% 정도의 개선을 예상했던 연구팀을 놀라게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30%라는 수치는 1950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된 여러 테스트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집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스템과 집을 외부 공기보다 극적으로 시원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이는 보조 냉방과 주 냉방의 차이이며 신기한 프로젝트와 기계식 에어컨을 대체할 진정한 대안의 차이입니다. 이 발견은 1951년 보고서의 단 한 단락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이후 전담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은 현대 연구 중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동형 열 시스템을 연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물리학 교수 마이클 첸 박사와 이 내용을 공유했을 때 그는 이 원리가 타당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주름은 열 경계층을 교란시켜 대류 열 전달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자동차 및 제조 부문 전반의 열 교환기와 라디에이터에 사용되며 수십 년 동안 산업 응용 분야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아무도 태양열 굴뚝에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태양열 굴뚝에 역으로 적용할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간단합니다. 태양열 굴뚝을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흡수 표면에 평평한 금속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름진 금속 지붕 패널을 사용하십시오. 대량으로 제조되는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같거나 때로는 더 저렴합니다. 검은색으로 칠하기도 똑같이 쉬우며 평평한 표면 디자인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오하이오주의 밀러 가족은 2020년에 제가 원본 연구를 보여준 후 이 기술을 사용하여 태양열 굴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1983년에 설치했던 평평한 강철 흡수판을 지역 농자재 상점에서 구입한 주름진 패널로 교체했습니다. 그들은 첫 주 만에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집 안을 통과하는 공기 흐름이 북쪽 흡입구에서 느껴질 정도로 증가했는데 평생 그 시스템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이 더 깊게 숨 쉬는 법을 배운 것 같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묻혀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수백만 가구가 더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던 간단한 개선 사항이 결코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학들은 더 나은 자금 지원과 더 강력한 기업 후원자가 있는 주제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가족들은 찾아볼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이것이 계속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해줄 연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세대에 걸친 경험이 이미 증명한 것을 검증해줄 대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을 투자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집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년 동안 지불한 모든 비용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도 이해합니다. 저에게서 감춰져 있던 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저 역시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일종의 슬픔이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 전기 요금, 고장나는 에어컨의 수리비, 교체가 필요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매달 지불하는 할부금 등 이 모든 것은 항상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전에는 없었던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은 평생 동안 화창한 날마다 여러분에게 보답할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태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물리학은 이자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그 후손들의 것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짜 지식이 조용히 밀려났다고 믿는 분이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태양열 굴뚝을 직접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어떤 종류의 수동형 냉방이라도 시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다룰 주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을 더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다음 주에는 1948년 한 랜드 그랜트 대학교에서 테스트되었으나 천연가스 회사들이 가정용 온수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버려진 같은 시대의 온수 가열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효율성 수치를 보시면 화가 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집 주변에 흐르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